여러분은 우울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상담실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심하게 우울한 건 아니에요. 회사도 다니고 있고요. 해야 할 일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조용히 우울한 채 살아가요. 둘 다 우울입니다. 하지만 꽤 다른 것 같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울은 왜 생기는지, 주요 우울 장애와 지속성 우울 장애는 무엇인지, 둘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는 동안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이상심리 시리즈로 찾아왔습니다. 이런 주제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심리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울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 눈물, 우울한 기분.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실제 우울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울은 단순히 슬픈 상태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 수면과 식욕, 집중력과 기억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좋아하던 게임도 재미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울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울은 의지 부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오래 버틴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조금씩 지쳐간다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우울이 오는지 지금부터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상실과 같은 주요 생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실직, 사업 실패, 건강 악화.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장례도 잘 치렀고 직장도 계속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생각보다 잘 견딘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몇 달 뒤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삶이 텅 빈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고 주말이 와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고 아무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상실은 반드시 그 순간 눈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은 뒤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작은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은 큰 사건이 있어야 생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담실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상처들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봐요. 매일 듣는 비난, 반복되는 비교, 지속적인 갈등,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 처음에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말들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잘 못한다.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 이런 믿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지지입니다. 사회적 지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같은 사건을 겪어도 누군가는 회복하고 누군가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 차이 중 하나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괜히 이야기하면 민폐 같아요. 다들 힘든데 저까지 힘들다고 하기 미안해요. 이렇게 혼자 버티기 시작하면 고통은 점점 더 커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도덕관념이라거나 사고방식이 좀 강하다 보니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억누르고 무작정 참는 것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원래 관계 안에서 회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립은 우울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인지치료의 창시자인 아론백은 우울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을 인지삼재라고 부릅니다. 인지삼재라는 것은 우울할 때 나, 세상, 미래를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렇게요. 첫 번째,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세상은 나를 돕지 않는다. 세 번째, 미래는 희망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해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하나가 실패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번 프로젝트가 잘 안 됐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울한 상태에서는 역시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사건 하나가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한 평가로 확대되는 것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 생각은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이것이 우울을 더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객관적이지 않아요. 특히 우울한 상태에서는 현실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칭찬 10번보다 지적 1번이 더 크게 남게 되는 거죠. 성공은 운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는 전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해석은 우울을 유지시키는 연료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사람은 점점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노력해요. 하지만 결과가 계속 좋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해도 안 된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행동이 줄어들게 돼요. 문제는 행동이 줄어들수록 삶에서 경험하는 보상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울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귀인 방식입니다. 귀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나 이유를 추론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울한 사람들은 종종 실패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문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반면 성공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내 탓, 성공은 운 탓. 이 패턴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실, 반복된 스트레스, 고립, 왜곡된 사고, 무기력, 낮아진 자존감. 이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마음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울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우울은 같은 모습일까요? 상담실에서 실제로 만나는 우울은 생각보다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우울을 자신의 성격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원래 저는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하고, 또 반면 어떤 분은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우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주요 우울 장애부터 살펴볼게요. 주요 우울 장애는 최소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강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강도예요. 그냥 기분이 조금 가라앉는 수준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40대 직장인 이 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씨는 평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가족 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이후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출근 준비가 힘들어졌고, 좋아하던 축구도 보기 싫어졌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친구 연락도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이런 생각까지 들게 돼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똑같겠지. 이때부터는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울이 삶 전체를 침범하게 된 상태인 거죠. 주요 우울 장애의 대표 증상으로 DSM 진단 기준에서는 여러 증상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DSM 진단 기준이 뭐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잠시 설명드리자면 어떤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일관되고 정확한 공통의 기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증상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요. 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의 감소, 수면 변화,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심한 피로감, 죄책감, 무가치감, 죽음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이죠. 중요한 건 하나만 있다고 우울장애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우울할 수 있어요.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고 일상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우울 장애는 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큰일이 있었으니까 우울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큰 사건은 중요한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는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장기간의 과로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즉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겹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속성 우울 장애를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기분 부전증이라고 불렸던 진단인데요. 주요 우울 장애와 가장 큰 차이는 기간입니다. 앞에서 주요 우울 장애의 큰 특징은 강도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성인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됩니다. 사례로 이해해 볼게요. 30대 여성 박 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박 씨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원래 좀 우울한 편이에요.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오래 기쁘지 않아요.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인 줄 알았어요. 놀라운 건 이런 상태에서도 직장도 다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근도 합니다. 약속도 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속성 우울장애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주요 우울장애는 깊게 가라앉습니다. 반면 지속성 우울장애는 오래 지속됩니다.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주요 우울 장애는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와 즐거움의 감소의 강도가 강한 것이 핵심이고, 지속성 우울 장애는 얕은 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의 감소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기간이 핵심입니다. 즉 문제는 수년 동안 계속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원래 의욕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행복을 잘 못 느껴. 나는 원래 자신감이 없어.
실제로는 우울 때문인데 자신의 성격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속성 우울장애는 왜 생길까요? 물론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현장에서 보면 오랜 성장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반복된 비난, 지속적인 비교, 정서적 지지 부족, 항상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울한 정서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우울 장애와 지속성 우울 장애의 차이를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는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지는 경우가 비슷해요. 원래 밝았던 방이 어느 날 갑자기 암전되는 거죠. 반면 지속성 우울 장애는 처음부터 조명이 어두웠던 방과 비슷합니다. 밝았던 기억 자체가 희미한 거죠. 주요 우울 장애는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지속성 우울 장애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주요 우울 장애는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강하고 기능 저하가 큰데 최소 2주 이상이면 진단될 수 있어요. 반면 지속성 우울 장애는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증상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고 만성적이어서 기분 저하감이 최소 2년 이상이면 진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의지 부족? 아닙니다. 둘 다 성격 문제? 아닙니다. 둘 다 치료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중 우울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속성 우울 장애를 오래 겪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주요 우울 사파까지 경험하는 경우를 말해요. 원래도 우울했는데 갑자기 훨씬 더 깊게 가라앉는 거죠. 상담실에서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원래 우울한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성 우울도 충분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울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주요 우울 장애와 지속성 우울 장애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울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상실, 스트레스, 고립, 생각의 왜곡, 무기력, 그리고 오랜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에는 갑자기 깊게 무너지는 주요 우울 장애가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속성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안의 과정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래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생각을 바꾸면 우울이 나아질까요? 약은 꼭 먹어야 할까요?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울할 때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같은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주요 우울 장애와 지속성 우울 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회복 방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장애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영화와 드라마, 책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그건 약하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울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회복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저희 마음봄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